예, 안녕하세요. 오늘 녹두 전봉준 민본에서 민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원광대학교 원불교 사상연구원의 조성환이라고 합니다. 전봉준 하면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정도로 동학농민혁명과 관련해서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 오늘은 이 부제에서 아실 수 있듯이 그 농민혁명이라는 그 사건의 전개보다는 좀 사상적인 면에 측면에 초점을 맞춰서 전봉준이라는 인물을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이런 시도는 그동안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 이분이 특별히 무슨 문집을 남겼거나 그런 철학적 저작을 남긴 게 아니기 때문에, 단지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그 행적을 통해서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쉬운 작업은 아닌데, 어떤 뭐 일단은 그 혁명의 리더이고 이분의 그 영향력이 그 당시 엄청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사상성이 있었을 거고, 특히 동학과의 관련성은 이제 무시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전봉준에 대해서 한번 조망을 할까 합니다. 이런 이제 제가 나름대로 아젠다라고 할까요? 문제 제기를 설정을 한 건데, 당연히 동학과 관련이 있으니까 동학교도 당시 그 용어로는 당사자들은 도인이라고 했거든요. 동학 도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또그 동학의 그 조직적 포접이라는 조직의 그 리더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또 이분의 그 이렇게 풍모나 또 자기를 그 소개하고 있는 거에서 보면 서당 훈장을 하셨다고 하니까 유학자의 그 아이덴티티도 강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걸 이제 정한다면 둘 중에 어느 쪽인가, 어느 쪽이 더 강한가, 아니면 둘 다인가, 뭐 그런 문제 제기가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분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남겼고 뭘 위해 싸우셨는가, 그런 것들을 남아있는 사료를 통해서 한번 추적을 해볼까 합니다. 이런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선구적인, 저희는 그 선행 연구라고 하는데, 논문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2018년이니까 몇 년 안 되는데, 지금 원광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동학연구의 제일 유명하신 분인데요. 박맹수 총장님의 전봉준의 평화사상이라는 논문이 있고요. 이 논문은 한국인의 평화사상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그 전봉준에 대해서 무슨 사상이라는 그 타이틀을 붙여서 글을 쓴 거는 아마 이 글이 처음이 아닐까,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그 논문은 이거라고 할 수 있어서요. 이거를 이제 많이 참고하면서 오늘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먼저 동학 얘기는 이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 명칭이 여러 변화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동학 농민까지는 비슷하다고 해도 전쟁이냐 운동이냐 혁명이냐 등등, 그리고 어떤 명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동학을 이해하는 그 관점이 이제 드러나겠죠. 제일 처음에는 즉 동학 농민,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요즘에 혁명이라고 하니까 혁명이라고 하겠습니다. 혁명이 일어날 당시, 그러니까 1894년에는 이 정부나 유학자들에 의해서는 동학란이나 뭐 폭동 뭐 이런 식으로 불렸죠.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5.18을 광주 폭동이라고 했나요?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다가 저게 해방 이후쯤 될지 모르겠는데 갑오 농민 전쟁이라고 이제 명칭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갑오는 1894년 갑오년이고요. 농민이 주체고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을 했다는 의미니까 저 명칭에서는 동학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동학농민 전쟁 이런 그 용어도 보이는데, 참고로 아직도 일본에서는 갑오농민 전쟁이라는 용어가 지배적이고요. 최근에
최근에 2, 3년 전으로 기억되는데 교토대학에서 동학농민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그 전월이 나온 적이 특집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요즘에는 저렇게 전쟁이라고 안 하고 동학농민 운동이라는 게 일반적인 용어 같고요. 그다음에 저거의 혁명성을 강조하는 분들은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고 방금 소개해드린 저 광명수 총장님도 혁명이라는 말씀을 쓰시고요. 참고로 2, 3년 전인가 제가 어느 동학학회에 그 학술대회에 갔더니 안외순이라는 분은 동양정치사상설을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재미있는 주장을 하셨어요. 정치학자 입장에서입니다. 대개 그 동학 연구는 역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치학자가 보니까 좀 관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 1차는 자기는 혁명이라고 보고 2차는 전쟁이라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동학이 그 1894년 한 해에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짧은 사건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근데 그 전반기가 이제 국내에서 그 국내 정부군과의 싸움이죠. 유학군이나 후반기는 일본군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렇게 나뉘어지는 걸 보통 1차, 2차라고 하는데 1차는 그 국내의 그 반봉건을 외쳐서 싸운 거기 때문에 혁명적이고 2차는 외국 군대가 침입해 들어와서 싸운 거기 때문에 자기 전쟁이라고 부르는 게 좋다. 그래서 1차는 동학농민혁명, 2차는 동학농민전쟁 그런 설을 주장하신 게 제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는데 다만 이제 그때 제가 들었던 의문은 세력은 똑같거든요. 주체 세력은 그 혁명과 전쟁을 아우를 수 있는 공통의 개념은 뭘까? 그런 이제 의문이 들었고 오늘 강의의 제일 이제 결론 부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그것을 개벽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는 게 이제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 동학농민혁명의 개요인데 저도 그 역사학자는 아니고요. 저는 사상을 그 연구하는 사람인데 되게 뭐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차 봉기는 1894년에 전반기에 일어났고 고부, 그러니까 전라북도 지금 정읍이 있죠. 정읍 지방의 이제 조병갑이라는 그 군수의 폭정에 의해서 봉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전주성에서 이제 화약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관민 화약을 맺고 흩어졌는데 일본군이 경복궁을 침입하니까 다시 음력 9월에 2차 공기를 했다. 그래서 1차는 국내 문제, 2차는 이제 국외 문제 아주 러프하게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름에 우리 여름방학처럼 그 휴식기가 있으니까 전부 합치면 10개월도 안 되는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이제 청일전쟁으로까지 번져서 동아시아의 전쟁이 되고 엄청난 그 변화를 일으키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중심 적어도 이 1차 고부 그 1차 공기의 중심 인물은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뭐 2차까지 가면은 잘 아시는 최시영, 해월 최시영, 손병 이런 분들도 거론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과정에서 그 전봉준이라는 분이 어떤 그 메시지랄까요? 생각을 남겼나를 추적해 보고 싶은데 그때 단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거라고 제일 그 결정적인 게 전봉준 봉초라는 문헌서입니다. 1894년에 거의 이제 말 12월쯤에 동학농민군이 거의 진압이 되고 붙잡혀서 리더들도 거의 다 붙잡혀서 그 이듬해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그 재판 기록 같은 거를 이제 공초라고 하고요. 이 문헌은 지금 그 서울대학교 규장각이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 같은 데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관 그 판본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북한문 혼용체 그리고 순한문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한글은 없고 한문을 좀 번역해야 되는 그런 문서인데 다행히 이렇게 그 우리가 알기 쉽게 그 전봉준 재판정 참관기라는 제목으로
김흥식 선생님에 의해서 몇 년 전에 번역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런 원문을 이렇게 접근하시기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요즘에는 원문과 번역이 많이 동학 자료가 소개되어 있는데 이 재판 기록까지 돼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아마 없을 것 같아서요. 이게 유일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이 전봉지라는 분이 뭐랄까요, 그 죄인으로 이제 잡혀가지고 신문을 하는데 이때 신문한 사람은 정부 측에도 있지만 일본 측에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사관의 최고 그 책임자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문이라고 할 때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일본 측, 한국 측인지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는데 되게 그 일본 쪽에서 질문했을 확률도 크죠. 네. 아직 1895년이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되기 전이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일본 한국 조선 정부에서 일본 측에 그 파병을 요청을 해서 그 진압을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일본 쪽에서도 또 신문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차례 신문을 하는데요. 그 1차 신문 1895년 2월 9일. 아마 저 날짜는 다 음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개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신문을 할 때 저런 거 기본 사항을 묻는데 나이는 당시 만이네요. 만으로 41세였습니다. 1854년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해에 돌아가시겠죠. 상당히 젊은 나이인데 직업을 물으니까 대답이 사로 업을 삼고 있다. 한문을 번역한 것 같은데요. 이 대답이 저한테는 인상적이었는데 이게 본인의 보통 아이덴티티를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이제 저 같으면은 한국 철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자입니다. 이렇게 할 텐데 이분은 선비사니까 자기의 그 업은 선비다. 그런 아이덴티티가 강하셨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이분은 완전한 유학자입니다. 동학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자기는 선비를 업으로 삼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묻는 게 동학사는, 그러니까 동학과 관련된 일은 이 사건은 그렇게 적혀있네요. 동학 사건은 일신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 국가의 대관이니 크게 관계된 국가와 관계된 일이니 어떤 고관과 관계 있더라도 숨기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은 그 의도가 막 이 동학 농민혁명과 어떤 그 관련성 있는 높은 인물을 찾아내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정치가겠죠. 그 당시 최고의 뭡니까 대원군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과의 관련성을 여기서는 찾고 싶은 그런 의도가 이제 보입니다. 그 다음 이제 질문을 보시면 내가 전라도 동학회수라 하는데 과연 그런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이분이 이제 어떻게 답을 하는지를 보면은 또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겠죠. 애당초 창의로 기포했기에 동학회수라 할 것은 없습니다. 창이라는 거는 창은 주창하다 이 경우에는요. 의는 의로운 올바름이니까 그러니까 올바름을 주창하고 내세워서 기포는 기는 일으켰다. 포는 이제 그 동학의 조직입니다. 포화죠. 그러니까 동학 조직을 일으켰다. 전통적인 개념으로 말하면 이제 봉기했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동학회수로 할 것은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대단히 저는 이제 재밌었는데 두 가지. 하나는 당신이 동학 리더냐 하니까 저는 그냥 그 정의를 위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굳이 동학의 리더라고 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이런 이제 뉘앙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괴수라는 말에 대한 변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괴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폭도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여기는 창의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안중근 열사, 윤봉길 열사 하듯이 나는 괴수라기보다는 의사에 가깝다라고 이제 간접적인 반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답변에서.
예, 그 다음 질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조금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질문이 있잖아요. 작년 3월에 그러니까 1894년 음력 3월이겠죠. 고부 등지에서 정읍 등지에서 민중을 모았다고 하는데 무슨 연유로 그리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때 고부 군수 조병갑이 이 정해진 X 이외에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 것이 수만량이어서 민심이 원한을 품어서 이 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런 이제 봉기의 동기를 물으니까 답변이 그 민심의 원한을 보통 원성이 자자하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 가혹한 정치는 뭐 가혹 매워 호랑이보다 무섭다듯이 거기에 대한 그 응대로 그러니까 정당 방어를 할까요? 자기 방어적으로 일어난 거라는 게 대답을 하고 있고 이런 이제 생각이 나중에 동학의 슬로건으로 제폭구민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제폭구민은 보국, 반민, 광제, 창생 등과 더불어 동학농민혁명의 이제 중요한 슬로건 중에 하나였는데요. 번역을 해보면 제는 제거하다이고 폭은 폭력이니까 이제 폭력을 제거하다, 즉 평화를 이제 주창하는 거겠죠. 구민은 백성을 구제하다. 그래서 폭력을 그 관리들의 폭력을 제거하고 그 원한을 품고 있는 백성들을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제 답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전기에도 저는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럼 너는 어떤 피해를 받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자기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자기한테 피해가 없으면은 사실 뭐 그렇게 쉽게 관여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추측컨대 나는 선비입니다라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선비의 의식이라면 유학자의 의식이라면 유학의 가장 큰 그 덕목이 인이잖아요. 인 어디리자 그 인을 풀면 이제 측은지심인데 일종의 공감 능력이죠. 그 고통스러워하는 타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고 그게 이제 애민 정신으로 표출되는데 그거에 이제 발로로서 나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하지 않았지만 내 주위에 있는 그 백성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니까 나도 동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어느 분이 질문할지 모르지만 만약 일본 영사라면은 지역 인민들이 강제 징수를 당했는데 너만 안 당한 것은 무슨 이유냐 하니까 답변도 재밌는데요. 저는 학문으로 업을 삼아서 아까는 사과업이라고 했는데 전답이라고 해봤자 얼마 없어서 저는 뭐 수탈당할 게 없어서 피해를 안 당했다 이런 거니까 정말 가난한 성비 그 자체 우리 그 조선시대의 그런 그 이미지죠. 가난한 성비 그 자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또 한 번 확인이 되는 게 농민은 아니었다 이분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농사를 안 짓고 순수하게 서당에서 학문을 가르치는 선비였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해도 안 당했고 직접적으로는 관련성은 없다. 네, 이 질문이 이제 제가 재밌었던 거예요. 너는 피해를 당한 일이 없는데 왜 기포하였느냐? 그것도 적극적으로 이분이 주도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문하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일본 외국인 같아요. 그 정서를 잘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순수하게 물으니까 답변이 대단히 역시 유교적인 냄새가 짙습니다. 일신의 해를 위해 기포하는 것이 어찌 남자의 일이 되리요. 중민이 원망하기 때문에 민을 위해 해를 없애보자. 이게 아까식으로 말하면 제폭이죠. 함이었습니다. 했는데요. 중민이란 말이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요즘에는 우리 민중이라고 그러죠.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민의 같은 개념이죠. 사람들이 그 어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민을 위해는
사상은 유교적으로 말하면 위민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신과 중민이 대비되고 있는데 일신만 위하는 거를 동아시아 그 사상, 특히 불교에서는 소승이라고 했고 모두를 위하는 걸 대승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은 모두를 구제하기 위해서다. 그 바탕은 원래 이제 유교였으니까요. 그런 사상이 여기에 깔려 있고 만약에 이제 저기 일본과 비교를 한다면 사무라이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주군이라고 하죠. 주군이나 자기 상관, 그렇죠. 상사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데 선비는 물론 이제 왕을 위해 충성도 하지만 저디 전봉주는 백성을 위해서, 그렇죠. 백성을 위해서 그 충이라고 이제 여기는 직접적인 말은 없습니다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기를 다 바친다. 참고로 그 일본의 어느 그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 기타지마 기신이라는 교수님인데 저희 그 원광대학교하고도 몇 년 전부터 교류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동학 공부를 하시고 한국과 교류를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그 이순신 장군을 그 영화화한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그 일본어로 그 영화평을 쓰신 적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한국어로 번역해서 한국에도 소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한 그 분석이 좀 이 차이하고 비슷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영화 명량의 첫 장면이 그 이순신이 고문을 당하는 장면인데 그 고문을 당하는 이유가 왕명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 보고 그 기타지마 기신 교수는 어떻게 분석을 하냐면은 그 일본에서의 충은 왕이나 그런 그 자기 상사에 대한 충인데 이순신에게 있어서 충의 대상은 백성이었다. 그래서 왕명을 어겨서라도 백성을 위하는 쪽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고문을 받는 거겠죠.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여기에서도 그 대상이 적어도 그 전봉준의 충의 대상은 지금 민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재밌는데요. 그러면은 기포할 때 어떻게 해서 네가 리더가 됐느냐 이제 이런 질문입니다. 이 사람 피해도 안 당했고 가난한 선비인데 그 다음 또 중민이라는 대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민중이 저를 추대를 해서 민원에 의해서 리더가 됐습니다. 자, 대단히 한문인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대단히 현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를 추천을 해서 그 시민들의 뭡니까 뭐 서양 정치 사상식으로 말하면 일반 의지 같은 거죠. 그 민원, 백성들의 언론, 그 여론에 의해서 제가 리더가 됐습니다. 즉 민의를 반영해서 제가 리더가 됐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민주주의적인 발상이라고 하겠죠. 즉 리더를 뽑는 주체는 왕이나 위정자가 아니라 민중들이고 백성들이고 그 백성이 추천을 해서 자기가 리더가 됐다. 이런 점들이 그 오늘 강의의 주제인 민본에서 민주로의 이행이라고 할까요? 전환의 그런 단초를 볼 수 있는 실마리라고 그런 사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도화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조선 후기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논의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뭐 과거제도 개혁론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추대론이 나오는데 실제로 동학에서는 이게 실현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이제 사건의 전개 과정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묻죠. 주민이 너보고 그 리더를 하라고 할 때 너희 집에 사람들이 몰려왔었느냐? 답변이 중민 수천 명이 저희 집 근처에 왔길래 자행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민회라고 하는데요. 민회. 시민들이 요즘식으로 말하면 촛불 집회하듯이 수없이 이제 몰려든 거죠. 거기서 정치적인 이제 발언도 하고 실제로 1894년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나기 1년 전에 1893년 이 무렵부터
이런 민해들이 이제 많이 생기죠. 대표적인 게 보은 지방에서 그 보은 취해라고 수만 명이 모여서 한 3주에 걸쳐서 이제 그런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아까는 안회순 교수님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비슷하게 동양 정치 사상을 연구하시는 김석근 교수님은 우리 그 한반도 지방 또는 저기 동북 지방 그 고대의 부족 국가 시절에 공통적인으로 있었던 제천 행사라는 그 의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4세기, 5세기 중국 그 삼국지라는 유명한 역사서 있잖아요. 그 역사서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건데 우리 한반도하고 저 만주 일대 8개 국가 중에서 4개 정도 해당하는 국가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꼭 원형 민의 모습 같다고 그분은 분석을 하셨어요. 한 며칠 동안 그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벌이고 음주 강요를 하고 그런 행사를 하면서 종교적인 의례를 하는 모습, 거기에서부터 거기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뭐 우리가 그 촛불 집회를 하든지 광화문에서 뭐 응원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모습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동학과의 관련성을 묻고 있습니다. 고부에 살 때 동학을 원문은 행교인데 가르침을 행하다. 동학의 가르침을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물으니까 저는 몇몇 어린이들을 가르쳤지 한문을 가르쳤겠죠. 동학을 포기한 일은 없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자기 그 동학과의 자신의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일관된 태도였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궁금한 게 당신의 동학과 관련성이 없다면 그 모였던 사람들은 과연 어느 정도나 있었느냐, 동학과의 관련성이, 그걸 묻는 거겠죠. 고부 기포시에 정읍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했을 때 동학 교도들이 많았느냐, 원민은 원망하는 농민들이겠죠. 원민이 많았느냐라고 묻자 원민과 동학이 합하였지만 수적으로 보면 동학은 적고 원민은 많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로 추측해 보면은 동학은 이제 되게 그 리더급이라고 할까요? 정봉준 자신도 동학의 그 조직의 리더였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담한 많은 수많은 요즘식으로 말하면 시민들이겠죠. 그런 구성이라고 할 수 있고 한자로 표현하면은 제가 도농합작이라고 했는데 이때 도는 동학 그 그룹 안에서는 자신들을 도인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동학하는 사람들을 이제 동학을 대변하고 농민이겠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원망하는 백성 항민 학대당하는 백성들의 의사를 동학이 대변해주고 있는 듯한 그런 리더가 그런 이제 구성이라고 이 문장을 가지고는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제 저렇게 잡아봤습니다. 전봉준은 선비고 대다수의 구성하는 농민이고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 게 동학이 아닐까. 그 다음에 정읍 지방에서 기포를 한 후에는 뭘 했느냐, 들고 일어났겠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관아에서 약속을 어기고 간척지에 부과한 세금을 되찾고, 즉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을 되찾고 세금 거둘 목적으로 쌓았던 저 유명한 유명한 만석부라는 저수지를 허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비정상 평소와는 다른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정상으로 일상으로 돌려놨습니다. 그런 답변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동학농민혁명을 일으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겠죠. 일상적인 삶, 유학에서 중시하는
일상적인 삶을 되찾고 싶어서.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다 일단 해결이 됐을 텐데 또 기포, 봉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흩어졌는데 무슨 일로 다시 기포를 하였느냐라고 물으니까요. 그 후에 장흥 부사 이용태가 안핵사로 본 정읍에, 그러니까 이분이 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오신 모양이에요. 왔는데 기포한 인민, 즉 동학 그 농민군들을 동학이라 통칭하고, 동학과 관련이 없는 농민도 많은데 통칭하고 이름을 열거하며 잡아들여서 사륙을 행하였기에 다시 기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기포했다는 말이겠죠. 여기서 그 전봉준 장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륙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동학 그 기록들을 보다 보면 저도 간혹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데 서구 다 사륙을 했다고 해요. 그 유학 측 자료 보면은 동학군들이, 농민군들이 이 민간인을 학살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천주교 측 자료 보면은 서학이라고 해서 동학에서 배척하면서 이렇게 살해를 했다 그런 표현도 있어서 다 사륙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전봉준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와가지고 저렇게 행태를 만행을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다시 기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음력 3월에 있었던 무장 기포라고 합니다. 그 무장은 고창 지역, 정읍의 인근에 있는 고창 지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서도 그러고 계속 그 답변을 보면은 우리는 부득이하게 그 폭력에 대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그런 이제 그 답으로 일관돼 있죠. 자, 그 고부 때하고는 다르게 고부 때도 사발통문 이런 모의한 통문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오면은 이제 무장 시기 다시 기포할 때가 되면은 약간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선언문 같은 거를 만듭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무장 포고문이라고 하는데요. 저기 제목을 보시면 무장 동학 포고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여러 버전이 있나 봐요. 어떤 거는 제목이 좀 다른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무장인, 동학인 이런 말은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농민들이 대다수였다고 할지라도 전봉준의 증언처럼 동학을 내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동학으로 이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농민이었다고 해도 동학에 심정적으로 동참을 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A당을 짓지 않는다 그럼 평소에 그 A당 당원이 아닌데 선거 때는 이제 그 당을 찍어주겠죠. 그 당시에는 농민들의 그 입장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민 백성들을 이제 학대하니까 관리가 그거에 편에 서서 싸워주는 게 동학이니까 당연히 동학에 가담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걸고 포고문을 이제 만든 선전포고 같은, 그렇죠, 출정문 같은 거겠죠. 다 한문인데 한글로 번역도 돼 있고요. 이런 사이트 국사편찬위원회나 한국사 데이터베이스나 디지털 고창문화대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이 원문 이미지 번역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좀 달라요. 그 버전들이 있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 무장 포고문은 이런 거 이제 저자는 안 나와 있지만 이때 리더는 전봉준 또는 그 주위에 손아준, 김계남이었을 테니까 이분들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겠죠. 직접 썼을 수도 있고요. 전봉준이 실제로 보면은 그 유교적인 어휘들이 많아서 아마 썼을 가능성도 큰데, 이걸 가지고 한번 사상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즉 전봉준의 사상을 이 안에 담겨 있다, 대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무장 포고문 안에 있는 그 문장들입니다. 그 원문은 한문인데 이제 번역으로 보시면 지금의 신하들은 불사보국, 사는 생각한다니까 불사하면 생각하지 않는다. 보국은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만약에 저기에 보호할 보자를 쓸 수도 있어요. 나라를 보호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또는 도울 보자를 쓸 수도 있어요. 또는 나라를 도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보자가 당시에 다 통용됐던 것 같습니다. 보국안민이라고 했대요. 어쨌든 여기는 이제 뭐 나라에 보답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도절로기, 도는 이제 단지 그런 거잖아요. 다만, only, 절은 절도한다, 훔친다, 록위, 그 목록과 지위만 훔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어쨌든 부정부패만 일삼고 있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나란 일은 생각 안 하고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사자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는 거예요. 한자로 우리가 삼위인국 하면은 미인을 생각하는 노래. 그때 미인은 이제 임금님이겠죠. 그러니까 유학자들은 나라 임금님을 늘 이렇게 생각하는 애정에 가까운 수준인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지금의 그 신하들한테는 그런 그 멘탈리티가 안 보인다 그런 얘기고 그래서 내무 보국지제 여기는 다른 보자를 썼죠. 여기는 그 도울 보자를 썼습니다. 안으로는 나라를 도울 인재가 없고 외에 다 항민직관 밖으로는 항민 백성을 합대하는 관리가 많다. 이게 아까 그 처음 그 증언에서도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항민이라는 말은요. 이 항민에 반대되는 말은 안민입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그래서 보국안민이라는 게 동학의 슬로건이 되는 거고 사실은 그것은 그 동학을 창시한 수은 최재우의 동경대전이라는 그 경전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보국안민 그 말을 가져다가 동학농민군들이 쓰는 거죠. 물론 이 말은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오고 의병들도 이제 유생 의병들도 쓰지만 특히 동학에 이제 특화된 이 도울보자를 쓰면요 그런 슬로건인데 여기서도 분명히 명시되고 있는 걸 보면은 역시 동학적인 그 사상이 짙게 깔려 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불령 보국안민지 방책. 보국안민의 방책은 불령, 염두에 두다니까 생각하지 않고 유모, 유는 오직, 모는 모략한다. 독도 오직이죠. 독전지방. 독은 홀로 자기의 안전 그런 그 방책만 생각한다고 도절 로기든 아까 나왔죠. 단지 목록과 지위만 훔치고 있다. 자 여기에서도 보국안민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니까 이 무장포고문의 키워드는 보국안민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의로운 깃발을 일으켜서 보국안민을 생사의 맹세로 삼는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학경전에 한문경전인 용담무사에도 보국안민의 계책은 어디에 있는가? 한글경전인 죄송합니다. 한문경전 동경대전 한글경전인 용담무사에도 보국안민은 어쩌고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최재우라는 사람이 1860년에 동학을 창시하게 된 문제의식 동기는 보국안민의 방안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상적으로는 유학이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에서 가져오자니 그 당시 중국도 아편 전쟁으로 혼란 상태에 있었고 더 이상 이제 그 비전이 안 보이니까 자기가 스스로 만든 게 동학인데 그 동학을 창시한 동기가 한마디로 보국안민인데 그 동기가 동학농민혁명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유사성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장포고, 그러니까 무장 선전포로 하고 부안에서 또 크게 대회를 갖는 모양이에요. 여기서 이제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들도 다 연합을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지역으로 다 연합을 해서 대장을 전봉준으로 이제 추대를 하고 그 밑에 김계나 손아정 이 당시에도 워낙 많은 농민들이 모여서 그 유명한 그 앉으면 죽산 서면 백산이니까 그러니까 축창을 들고 있으니까 앉아 있으면은 축창만 보니까 죽산이고 서 있으면 흰 옷을 입고 있으니까 백산이었다는 그 말이 나온 그 백산대회예요.
여기에서도 일종의 그런 무장 포고문 같은, 이건 슬로건은 아니고 계율인데 점점 체계화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군대라면 이제 계율도 필요하니까. 근데 이 계율이 4대 명의, 12계율 이렇게 말하는데 대단히 사상적으로 중요합니다. 읽어보면은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삼는다. 부득이하게 싸우더라도 목숨을 해치지 않는 것을 귀히 여긴다. 행진할 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해치지 않는다. 등등 다 이런 비슷한 얘기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불교식으로 말하면 살생하지 말고 그다음에 해치지 말라.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게 동학에서는 동학의 핵심 사상인 생명 사상이었습니다. 특히 수은 최재우를 이은 해월 최시영에게서 이게 강하게 드러나고 그 사상을 가지고 100년 뒤에 1980년대에 강원도를 중심으로 원주를 중심으로 그 당시에 장일순, 김지아, 최혜성 이런 분들이 이제 유명한 한살림 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때 사상적 베이스도 이 동학의 생명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군대는 군대인데 살생을 하지 않는 군대라는 좀 역설인데 이거는 역시 그 동학 사상을 체화했다고 할까요? 동학 사상을 표방한 군대가 아니면은 좀 생각하기 어렵지 않을까. 간디식으로 말하는 일종의 비폭력적인 군대인데 최소한의 그 방어만 이제 하겠다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아까 서두에 소개해드린 그 박맹수 총장님은 동학농민군을 살림의 군대다. 죽임의 군대가 아니라 살림의 군대라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황토연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최초로 정부군과 싸워서 큰 승리를 한 전투라고 하고요. 이날이 5월 11일에서 이날이 지금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에서도 기포한 이유를 물으니까 영군, 전라 감영군 10,000명이 고부, 자기가 살던 정읍의 인민을 약간 사육이라고 했는데 도륙했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이런 얘기가 싸우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싸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장성에 또 가서 황룡천 전투라는 게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 후에는 이제 전남 장성으로 가서 이번에는 경군은 임금의 호위군이라고 합니다. 저쪽은 그렇죠.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정예부대가 출동을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이제 정주성으로 입성을 하는데요. 경군이 패해서 도망친 후에 우리 군이 길을 재촉하여 경군보다 먼저 전주에 입성해서 성을 지켰습니다. 쭉 그 행로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전주 화야 관민 상화가 벌어집니다. 성을 지킨 후에는 무엇을 하였느냐고 묻자 경영에서 그러니까 정부 쪽이겠죠. 정부군이 효유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타이르는 너희 소원대로 하자 하고 이쪽이 타협문이죠. 하기에 감격해서 해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부하고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이제 저쪽에서 그래 들어줄게 요구를 들어줄게 하면 해산을 하는데 안 들어주거나 도발을 하면은 다시 봉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 후에 행한 일이 다시 없었는가? 여기서 이제 죄송합니다. 그 해산을 했다고 하고 여기에서 그 유명한 정부군과 농민군 사이에 화약이 맺어지고 그렇죠. 일본군이 이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빌미를 주기 싫어서 그때 관민상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요즘에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에서 민관협력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시조 원조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조선 유학에서 율곡 이희 선생님 같은 분이
그 군신 공치 이런 표현 쓰시잖아요. 임금과 신하가 공치 함께 다스린다. 거버넌스 같은 함께 다스린다는 그런 공공 개념을 제시했는데 그 신하의 자리에 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민주주의하고 더 가깝습니다. 군신보다는 관민이. 그리고 저 표현이 요즘에는 관민 협력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경희대학교의 김상준 교수님은 세계 혁명 사상사에서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고 2년 전에 그 원광대학교에 와서 발표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작년이었군요. 왜냐하면 되게 혁명이라고 하면은 그 상대방 쓰러뜨려야 되는데 이 동학혁명군은 그 상대방과의 그 공화 같은 거거든요. 상호 그 함께 조화를 이루는 평화를 이루는 그 공화를 그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특이한 혁명군이다. 거기에 이제 미래의 지향성이 보인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게 혁명과 개벽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그 1차 분기 국내 문제고 2차 분기에 대해서 또 묻습니다. 그럼 그 후에 또 무엇을 했느냐 하니까 자, 이 답변을 보세요. 귀국이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일본에 지칭하니까 적어도 이 물음은 다 일본 쪽에서 물은 거겠죠. 영사가 개화라 칭하고서 처음부터 한마디 말도 없이 군대를 끌고 서울에 들어 야밤에 왕궁을 부수고 임금을 놀라고 했길래 또 나오죠. 3인 선비와 우리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분 관계함을 참지 못하고 의련은 이제 의로운 그 군대 의로운 집단이겠죠. 의병들을 규합하여 접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이 개입하기 때문에 다시 또 2차 분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여기서 키워드는 그 일본이 들어온 그 부실은 개화였습니다. 개화, 그러니까 서구화를 시켜준다. 문명 개화라는 명목으로 한반도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이 동학은 개벽이라는 슬로건으로 정확히는 최재우의 그 영당유사에는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데 농민군들이 그런 슬로건을 썼다는 게 아니라 사상 용어로 대비해보면 개화에 대해서 개벽으로 대항을 하는 그 대비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이제 하죠. 그렇다면 일본 군대면 각 나라 사람 중에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 자를 몰아내려고 하였느냐? 그러니까 외국인은 그럼 다 몰아내려고 하였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이 다른 나라는 단지 그 통상 무역만 요구하는데 일본은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영토를 침략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위기 의식을 느꼈다는 거고 이게 이제 서구 열강과 일본과의 차이였겠죠. 계속해서 이제 동학과의 관련성을 묻는데 여기까지가 1차 신문이고 이제 2차 신문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너와 함께 모의한 손아준, 최경성 등이 모두 동학을 혹호했느냐? 이 혹은 뭐라고 할까요? 아주 심한, 아주 심하게 좋아했느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손아준 이런 분들은 다 동학의 리더니까요. 그러면 도대체 동학이라는 것은 무슨 주이고 무슨 도학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수심하여 충효를 근본으로 삼고 보국안민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이때 수심은 뭐 일반 명사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 동학의 전문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동학에서는 수양론을 수심정기라는 네 글자로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로잡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하늘님을 모시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학의 전문 용어들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동학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겠죠. 그럼 너 또한 동학을 좋아하느냐? 저는 수심경청. 동학은 마음을 지키고 하늘을 공경하는 도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단순한 그 서구화를 지향하는 그룹들하고 이 개벽화라고 할 수 있는데 동학을 하는 그룹들과의 차이입니다. 이런 수심경천하는 수련을 병행한다.
그다음 내가 기포시에 거느린 이들은 모두 동학이냐? 아까하고 비슷한 질문이죠. 1차 때하고 비슷한데 이른바 접준 리더들은 동학이고 나머지는 뭐 성비입니다. 그래서 그 동학 문헌들을 보면은 도유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유는 유학자니까 성비하고 같은 말이고 도는 도인이니까 동학 그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니까 두 개가 융합되어 있는 두 그룹의 융합이라고 보셔도 좋고 한 사람 안에 두 개의 아이덴티티가 다 들어있다고 보셔도 좋고 그 대표적인 예가 정봉준이겠죠. 네. 그러면은 이건 뭐 수심 경천하는 도를 어째서 동학이라고 하느냐 했더니 우리 도는 동에서 나와서 동학이라고 칭하는데 이 본뜻은 이거를 창시한 사람 최재우가 뿐이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동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도 아니고 한반도를 가리킵니다. 그 신라 시대에 최치원 선생님이 동방, 동국, 동인 이 한반도, 한국인, 한국을 그렇게 이제 명명을 하신 그 유래거든요. 그다음에 최시영과의 이제 관계를 묻는데 제차 기포시에 최법화는 최시영이고요. 의논한 적이 있었느냐? 없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동학의 조직이 상당히 독립적이다. 각포나 접이 그런데 논의하지 않았느냐? 왜 논의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니까 충성이라는 건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꼭 굳이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있었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아까 그 높은 사람과의 관련성이라고 하는데 이제 동학의 리더와의 관련성을 계속 묻는데 모든 그 리더들은 이제 최시영 선생이 뽑으니까 최시영이 그 당시 동학의 최고 리더였다는 것을 이제 계속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정봉준 자신도 그 최시영에 의해서 적주로 인정됐다는 거고 여기는 이제 좀 그 내용이 바뀌어서요. 지금까지는 그 정봉준의 그 신문 기록을 통해서 본 정봉준의 사상이라면 이번에는 같은 일본인인데 다른 관점에서 정봉준을 평가하는 게 동시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최초의 환경운동가라고 할 수 있는 다나카 쇼조라는 분이 그 당시 동학의 사정이 일본에 이제 그 요즘 식으로 말하면 CNN처럼 다 전달이 됐을 테니까 그걸 보고 동학을 평가하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대단히 상반적입니다. 동학은 문명적이다. 아까 소개해드린 12개주 규율은 대단히 도덕적이고 그 백성들을 해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걸 어기면 총살을 한다. 그러니까 이분의 평가는 아까 일본이 우리가 개화를 한다고 우리가 문명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한반도를 침입해 들어왔는데 반대로 동학이 문명적이고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반문명적이라는 그 일본 비판이 여기서 깔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적 개화에 대한 이제 간접적 비판이고 그거에 대한 동학의 개벽에 대한 직접적인 이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개벽의 입장은 사상사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는 그 정봉준을 개벽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시대의 해학이기라는 이분도 그 당시 이제 그 지식인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당시의 사상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이 이제 서세 동점이죠. 우리 아시아에 들어오자 완고와 개화이설이 성행하여 서로 논쟁하는데 이게 결론도 안 나고 내가 볼 때는 답이 아닌 것 같다. 이때 완고라는 것은 전통을 완고하게 고수하는 뭐 척사파를 말하고 개화라는 것은 서양 서구화를 해야 된다는. 근데 이기라는 분은 이 둘 다 자기는 답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분도 그 제3의 길을 이제 선택하는 게 그게 일종의 개벽의 입장이었고요. 그래서 당시에 구한말의 한국 사상사의 지형도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개벽파는 서구적 근대에 대해서 자생적 근대를 추구했고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상을 창조했고 그러면서도 유학과 서학을 전부 다 아우르려고 하는 다양성을 보였고 그것이 이제 종교적인 형태로 동학 천도교, 증상교, 원불교로 드러났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정치적으로 봐도 유교적인 민본에서 민주로의 이행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척사파는 이제 유학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어디까지나 엘리트 중심, 사대부 중심이고 사대부가 백성의 근본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는 민본 정치고 그것이 이제 개화파는 이제 서구적인 지식인 중심 계몽 운동이라고 한다면 개벽은 지금 계속 전봉준의 말로부터 알 수 있듯이 민중이 중심이 된 보국안민 운동이었고 단순한 혁명 세력이라기보다는 자기 수용과 사회 변혁을 동시에 추구했던 세력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개벽파는 인간관에 있어서도 동학의 사상이 모든 사람이 하느님을 모시고 있다는 데서 출발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늘이기 때문에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 또는 개벽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인간관, 요즘식으로 말하면 민주적 인간관으로 유교에서 표방했던 민본, 백성이 근본되는 정치를 실현하고자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아까 전주성에서 관민 생활을 한 것으로부터 추측을 해보면은 공화의 정신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평화라고 할까요? 조화를 추구하는 정신도 강했기 때문에 이 개벽파는 민주주의적인 요소도 있었고 지금식으로 말하면 공화주의적인 요소도 있어서 이것이 단순한 서구적 혁명과의 차이이기 때문에 동학농민혁명은 이 동학농민 세력들의 지향성을 드러내려면은 저는 동학농민 개벽이라고 불러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전봉준이라는 분은 선비이면서 동학의 리더인 적주고 그것이 동학운원에서는 도유라는 말로 표현이 되고 당시의 사상 지형도로 보면은 척사파나 개혁파에 대해서 개벽파였다고 할 수 있고 이것이 현대 우리 정치 철학적 사상적인 용어로 보면은 민주공화주의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강의를 제 나름대로 마무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전봉준을 이제 넘어서 큰 동학이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었느냐,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게 무엇이었느냐라고 볼 때 현대 한국의 출발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많은 희생을 치렀죠. 특히 일본군과의 싸움에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에게 하나 이제 역사적인 부채이기도 한데 마치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 같은데 다만 여기에 민주공화라는 요소도 들어있고 또 생명사상도 들어있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인류가 지향해야 될 그런 가치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하나의 치유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단지 우리가 피해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동학을 알면은 우리의 비전을 건설할 수 있는 온고지신할 수 있는 그런 사상적인 자원을 후손들에게 남겨졌기 때문에 동학은 부채이면서 치유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동학을 공부하면서 느낀 그런 소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